우리 박은실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사회자도 그렇고 말씀을 굉장히 빨리 하셔가지고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9분 지금 시기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조발제를 맡은 김상근 교수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진을 바꿀 때가 되었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세월이 흘렀다는 것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모임이 국가 정책과 그리고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컨텐츠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4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기조발제 시간인데요. 이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현황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예술 쪽의 성장 속도가 가파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죠. 아카데미상 수상자도 나오고요. 뭐 임윤찬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한강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기호 때문에 이 밑에 많은 이 그룹들이 이렇게 특별히 저 뉴진스가 있습니다만 정말 세계적인 이 팝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외국에 나가면요 훨씬 더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그 인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K-푸드 그리고 K-뷰티 쪽에서도 정말 뭐 그 명성이 자자하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K-뷰티 그리고 K-푸드를 맛보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저희 집이 회현동입니다. 명동 바로 옆인데요.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지 제가 밤마다 이제 산책을 시키는데 개 산책을 시키는데 외국 사람들이 뭐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 동네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지표 보셨습니까? 2024년 IMF 우리한테는 별로 기억이 안 좋은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세계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군사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 말고요 소프트 파워 1위 국가로 한국을 지목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왜 IMF가 이걸 했느냐 보니까 환율 변동성하고 국가 발전 그러니까 문화 발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그러니까 이 소프트 파워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특별히 굉장한 이 업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번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수상하셨죠. 그 외에 나머지는 과학 분야인데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도 31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2명이죠. 과학 분야, 산업 분야, 뭐 경제학 분야에서 사실 미흡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속도, 혁신을 이루어 나가면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이 몇 위쯤 될까요? 한국은 6위입니다. 이건 저희 한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세계 인덱스가 이렇게 성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자료는 독일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독일이 국가별로 이노베이션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졌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독일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조사 국가가 오히려 한국을 더 높이 칠 정도다라는 거죠.
지금 색으로 표시된 건 독일인데요. 그 위에 우리 한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 이노베이션 그리고 문화예술 이 분야에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계 전체 경제 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떨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이 거의 뭐 파란색이 미국인데요. 그리고 붉은색이 중국입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이 한국 분야이고요. 그 중에 테크 분야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좀 더 테크 컴퍼니로 한정되어 보면은요. 세계 100대 회사를 테크 컴퍼니로 나눴을 때 한국은 보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인데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입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이 지표는 아직도 아주 한국의 어떤 그 테크 컴퍼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한국의 경제 전 세계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과 산업 분야는 아직 추가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화예술의 혁신성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급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공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을 이끄는 진흥원과 그리고 각처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아까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분의 열기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한국의 이 문화예술 수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동족 상잔의 전쟁을 마친 지도 끝낸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의 방식을 빠른 속도로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일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잠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재단을 이끌었는데요. 그 재단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문학 특강이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석학들을 초청해서 이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분이 유동식 교수님이십니다. 제 은사님이신데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한국인의 심성 구조를 한, 멋, 삼이라는 이 삼원 구조로 해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의 특징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석 교수님 104세시고요. 우리 유동식 교수님 100세 사셨고요. 저도 그 뒤를 따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독창적인 분이세요. 이분의 연구가 왜냐하면 한국인의 심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한국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셨던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 분야에 정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나위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흩은 가락으로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마치 재즈와 같은 그런 연주가 시나위 연주입니다. 도대체 이런 독특한 연주, 이러한 음악은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방향성, 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때 도대체 한국인의 시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을 보는 시각, 그리고 인간을 보는 관점, 건물을 보는 이 해석의 틀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오늘 춘천에 아침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춘천에 강의하고 지금 여기 왔어요. 오는 길에 이런 자연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멀리 지악산 지나서 이렇게 쭉 오면서 산을 보니까 야, 정말 이 독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도 좋고 이탈리아도 좋고 미국도 좋지만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자연에 대한 이해, 도대체 이게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우리 한국에는요
거대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죠? 피라미드와 같은 엄청나게 큰 건물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열등감을 느낍니다. 야, 이집트 사람들은 기원 전 2600년에 저런 건물을 만드는데 우리는 신라 시대 기원 후 8세기. 아니,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원 전 5세기에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건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드나스 황제 때 재건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원 전후에 만들어진 건축입니다. 판테온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그리파가 세웠던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다. 2000년 동안 거대한 그 건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의 태화전 어떻습니까? 아니, 렁먼석불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인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로라 스쿨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엘로라 스쿨은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지금 이 강당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거보다 2배쯤 큽니다. 한 개의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걸 깎아서 들어간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돌을 깎아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건물을 만들어서 난 게 아니고요, 한 개의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왜 우리 한국에는 이런 건축물, 거대 건축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산그룹의 정석균 회장님하고 여기를 같이 갔었는데요, 정석균 회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공작기계, 그러니까 저 바위를 깨는 그 공작기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수출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 돌은 저렇게 조각될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잘못 치면 이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돌을 인도 사람들은 조각했을까입니다.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한 개의 바위입니다. 그런데 저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이건 진짜 놀라셔야 돼요. 우와. 엄청나죠?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멕시코에 가도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죠. 그죠?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왜 문화예술 쪽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일까? 우리 박은실 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 박은실 원장님 같은 분 한 400 몇 명하고요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건 놀라셔야 돼요. 지난 8년 동안 이 책들을 다 공부했어요. 호메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우리 시대의 고전까지 저걸 공부를 했어요. 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매일 아침에 강의를 했거든요. 우리 박은실 원장님도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올해 마쳤어요. 올해 2024년에 마쳤습니다. 이제 끝냈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굴까? 저 호메로스부터 시작해서 서양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마쳤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자연과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요즘 삼성문화재단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거든요. 내년이 삼성문화재단 창립 60주년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1965년에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에요. GMP인가 GDP인가가 $100였습니다. $100. 지금 32,000인가 35,000인가 그렇죠. $100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때였어요. 그때 만든 재단이 지금 내년에 6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집필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15년에 나온 책이에요. 땅의 깨달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으로 보낸 책입니다. 외국의 대사관, 도서관 등등의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삼성문화재단에서 보낸 작품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피라미드나 파르테논 신전이나 판테온 신전에 버금가는 놀라운 땅의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비들은, 우리 조상들은요, 본다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선의 그림 보십시오. 선비가 지금 경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한국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 건축물이 위대한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한국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나 판테온 없습니다. 우리는 초가삼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초가삼간이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십니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옥도끼를 찍어내어 금도끼를 다듬어.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옥도끼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 사진을 옥도끼 비쌀 거예요, 그죠? 금도끼는 어떨까요? 더 비싸겠죠, 그죠? 이것도 인터넷에서 겨우 찾았어요. 금도끼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집에 옥도끼 있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지. 금도끼 없죠. 엄청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 부자가 뭘 짓는다? 초가삼간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건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 왜 이러는 거예요?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조상들의 심성이었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야 그거 뭐 동료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면왕정 송수는 아십니까? 면왕정 송수는 조선 중기에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당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요. 정당 정치가 아니죠.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담양으로 내려가서 면왕종이라는 정자를 지었어요. 그 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10년 동안 노력해서 초가 삼간 하나 지었다는 거죠.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남겨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초가 삼간은 세 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칸은 달을, 한 칸은 바람을, 한 칸은 자기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선비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건축, 이상적인 한국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건축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입니다. 제가 서양만 쭉 짜고 공부했는데 이제 나이 60이 되어서 쳐들은 모양이에요. 한국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별로 안 궁금해요? 첫째, 차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차경, 경치를 빌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건물을 어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멋진 풍경을 밖에서 빌려온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송순의 민항정 삼원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삼원가입니다. 세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리 시조는 다르죠. 3, 4, 3, 4인데 여기는 세자식입니다. 자, 그냥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굽어보니 땅이요 우러러보니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를 지으니 흥치가 호연하다. 바람과 달 불러들이고 뭐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차경한다는 뜻입니다. 산천을 끌어들여 청려장 지팡이 짓고 한백년 지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경 일본 사람들 많이 합니다. 일본 건축물을 가보시면은 주로 차경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이게 일본식 차경입니다. 한국식 차경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경의 원리는요 광경이라고 합니다. 광경은 뭘까요?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프레임 안에 억지로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일본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대경이라고 합니다. 대경. 두 개의 경치를 비교한다 이 뜻이죠. 뒤에 원근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비싼 기둥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경의 원리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많이 씁니다.
유럽에서도 많이 씁니다. 유럽의 저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정원도 뒤에 있는 호수와 앞에 있는 동그란 작은 호수를 서로 대비하는 거죠. 대경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앙차라고 합니다. 담을 낮춰서 하늘을 드러나게 하거나 혹은 담을 높여서 하늘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앙차라고 합니다. 우러러 본다 뜻이에요. 일본 정원을 흔히 볼 수 있는 저 흘러가는 구름과 반짝이는 별을 보기 위해서 저 앙차를 씁니다. 이걸 제일 많이 쓰는 분이 누굴까요? 안도 다다오입니다. 유명한 건축가죠. 너무너무 유명한 일본 건축가입니다. 이분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 추석에 같이 갔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저 시코쿠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나오시마 갔다고 등등등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안도 다다오의 작품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중미술관인데요, 보십시오. 콘크리트 두릅니다. 계단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게 해서 하늘을 올려봐서 하늘을 보게 하는 앙차의 기법을 쓴다라는 것이죠. 부차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부차는 내려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담벼락에 사용됩니다. 만약에 담벼락 뒤에 물이 흘러간다면 그 물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부차를 쓰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 부차를 집안까지 끌어들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일본에 시코쿠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십시오.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기 위해서 집 방 밑에다가 창문을 둔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물 중에서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건물 밑에 저게 물 있으면 뭐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죠. 부차입니다. 억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억경은 뭐냐면은 경치를 누르는 겁니다. 누른다 뜻이죠. 억경. 중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이화원 같은 데 가보면은요, 거대한 경물을 보여주기 전에 유도하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게 쭉 가다가 갑자기 탁 드러나면은 놀래는, 바로 이게 억경의 기법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사람이 안도 다다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주에 있는 산 뮤지엄 가보셨나요? 산 뮤지엄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서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다가 저 담벼락을 끼고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저 담벼락 이쪽에서 이렇게 싹 돌았으면 갑자기 저 조각품과 건축물이 보인다는 겁니다. 억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것이 신기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는 한 10번쯤 간 것 같은데 처음 한두 번 갈 때는 좋아요. 그런데 10번쯤 가니까 뭔가 억지스러워요. 10번 갔기 때문인지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셔서 아직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젊다는 뜻입니다. 뭔가 억지스럽다. 심지어 이완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완 선생님 엄청난 분이죠. 철학자죠, 그죠? 나오시마에 이완 미술관이 있어요. 그 입구로 들어가는데 그걸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어요. 보십시오. 너무나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입구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것도 한 바퀴 돌아서 뒤로 돌아 들어가야 입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억지스럽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건축은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4개국 어린이들이,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얼쑤 이러던데, 여러분 이 건축 보십시오. 이게 한국입니다. 우리는 억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고요, 달 한 칸 받아들이고 바람 한 칸 받아들이고 내가 한 칸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이라는 겁니다. 광풍각 보십시오. 우리 한국 정원을 대표하는 소세원의 저 아름다운 풍경, 어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곳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세원의 광풍각입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억지를 부리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운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현대사의 한 장면이죠, 그죠?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남과 내가 하나 되었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내면입니다. 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국 건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분은 김홍남 박사님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김홍남 박사님은 여성 최초로 국립박물관 관장, 중앙박물관 관장을 하셨고, 이대 교수를 하셨고, 뭐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번에 제가 최순우 선생님 댁에서 그 댁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사진을 이제 찍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김홍남 박사님 사진을 딱 찍은데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문풍지를 보십시오. 방에서 찍었습니다. 문풍지가 종이가 먼저 있죠, 그죠? 그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일본은 창살이 먼저 있고요, 그 뒤에 문풍지를 바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내면이 중요하고 일본 사람들은 밖에서 건물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 집입니다. 제가 그냥 일본 집을 빌렸어요. 이번에 호텔 안 갔습니다. 추석 때 갔는데 다시는 일본 집 안 빌리려고요. 와,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숨이 막혀요. 아니, 일본 분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이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본 전통집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집도 그런데요, 옆 방을 저 창호지 하나로 가립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저희 사돈댁하고 같이 갔거든요. 저희 식구하고 다 하고 사돈댁하고 다 같이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옆 방에 사돈댁이 주무시는 거야. 이게 막 죽겠더라고 정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창살을 보십시오. 방 안에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 아름답게 하는다는 것이죠. 조선의 선비들은요, 안에서 밖을 보았습니다. 내면을 돌아보고요, 이제 변화해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정선이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정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화가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저 선비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일일신 우일신 하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교 건축에서는 뒷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전에 있는 부처님의 절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산이 중요하겠죠, 그죠? 뒷산. 하지만 조선의 유학자들에게는요, 앞산이 중요했습니다. 왜? 수양의 대상이었거든요. 저 자연을 본받아서 저 자연의 변화와 더불어서 나 자신도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원들의 이름은 전부 다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앞산의 이름을 따릅니다. 병산서원은 병산이 앞에 있기 때문이고요, 옥산서원은 옥산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앞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정진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화예술도 뛰어나지만 일정 분야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양궁 등등의 사격 등등이 있죠, 그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어느 기업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 회장을 칭찬하고 싶어요. 이 40년 동안 양궁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파리 올림픽 마치고 그 다음날 했던 이야기라는 거야. 내일부터 2028년 올림픽 준비하자는 겁니다. 양궁은요,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그 시스템이 너무 건강하고 올림픽
우승자라고 해도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예선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맞는가요, 실장님?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보십시오. 내일 오늘보다 나아진 미래를 꿈꾸며 조금씩 나간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현대자동차 가서 강의를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뭐 어떤 공부 강의를 하느냐? Foresight에서 Foresight,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구 문제와 AI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자불기가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군자불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자는 기계를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 했죠? 칼 마르크스가 해석했습니다. 이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방패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이라 그러죠. 아시아 사람들은 뭡니까? 친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공동체는 안 돌보고 그냥 자급자족 그 정도만 하면 만족하기 때문에 아시아들은 발전할 수 없다. 이게 칼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군자불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군자들은 손 더럽히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군자불기는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한 개의 그릇에 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자불기란 말은 하나의 그릇이 아니다, 이런 뜻도 해석할 수 있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자불기라면 한 그릇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건축은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의 계절만 있다면 건축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축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온기를 겨울에는 모아야 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집 보십시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올라왔는데 처음에 얼마나 서울이 추운지 가보니까 집들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동그랗게 미형자로 생긴. 왜? 온기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야말로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돌과 마루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온돌로 들어가고 여름에는 마루로 들어가는 것이 한 건물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군자불기입니까? 다양합니까?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초관정에 있는 온돌과 마루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군자불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변화의 수용과 다양성의 존중이다라는 것이죠. 제 사심이 드러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 팝 그룹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있는 우수한 자원들을 받아들이죠. 리사 아시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팜하니 맞죠? 그 다음에 레이 일본에서 왔죠. 그리고 쯔위 중국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팝 아티스트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왕남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왕남면이라. 자, 이 말은요, 임금님의 궁궐을 짓는 원칙입니다. 임금님의 궁궐은 반드시 제왕남면해야 됩니다. 남쪽을 바라본다, 이 뜻이에요. 남면이라는 게 사실 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경복궁이 어디 남쪽을 바라보죠, 그죠? 남쪽을 바라봅니다. 남자를 바라보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산이 뭐죠? 경복궁에서 남산입니다. 남산. 그래서 남산인 거예요. 백성들이 사는 곳이 남산입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옹이란 사람이 가히 남면을 할 만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왕을 할 만하다. 왕은 항상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논어에 나온 이야기를 논어 집주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세히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남면은 군주가 정사를 다스리는 자리이다. 백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옹이라는 사람의 자아가 중궁입니다. 중궁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쪽을 바라보며 온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어의 또 다른 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북극성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왕은 무슨 말일까요? 임금은 뒤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는 북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성은 어떤 역할을 하죠? 고대 항해자들은요 밤에만 항해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에 항해를 했는데 낮에는 항해하지 않았어요. 왜? 방향을 잡기 힘드니까. 밤에 방향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죠? 북극성의 위치가 북쪽입니다. 그걸 보고 항해를 했기 때문에 북극성은 무슨 뜻이죠? 지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왕 남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건축에서 우리 조상들은요 임금님도 포함해서 자신의 위치, 건물조차도 방향성을 생각했고 또 태도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수부용로입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께서 계시던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않죠? 임금님이 계셨던 곳이 이렇습니다. 사적 공간입니다. 어느 쪽으로 바라봤을까요? 남쪽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남쪽을 백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북쪽을 등진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북극성처럼 지킨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감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입안자들이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대표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 제왕남면의 원칙,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건물을 바라본 태도, 왕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지도자의 덕목을 하나 환기씩 그조가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시고요, 그리고 방향을 잘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극성이 그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듯이 여러분이 북극성처럼 굳건하게 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배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화예술계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파도는 치고 날씨는 흐리고 안개는 끼고 암초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시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38초가 남았습니다. 2분 38초는 질문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딱 맞추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당 1분 10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도 사유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를 통한 사회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유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단어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보캐블러리가 몇 개냐에 달렸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단어를 알지 못한다면, 그 단어를 서로 연계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를 깊게 하시되, 글쎄요, 저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라서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보케를 늘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읽지 않는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보케블러리가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책 목록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책 읽으십시오. 아무도 안 읽는 책, 그런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보케블러리가 늘어나고요, 여러분의 사유의 폭이 늘어납니다. 일단 보케블러리가 많아져야 이걸 사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이렇게 벽면 도사처럼 명상해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모르겠어요. 여기 인공지능이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 사무님한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입니다. 문화예술이 일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특히 지금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현대사회 인문학 기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와서 조금만은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저는 인문학 공부가요, 오늘 강의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진작시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양성을. 왜냐하면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죠?
다양성을 진작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인문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인문학은, 그죠? 사람에 대한 학문이니까. 스튜디아 후마니타티스는 사람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관용적이 되고요, 우리가 더 다양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영영이 방금 딱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